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제9회 2부 개수작 시작합니다. Merger and Acquisition 아니야. 뭐야? M&A. 어서 또 화장실 갔다 오시더만 네이버에 검색하고 오셨구나. 아, 근데 이게 M&A가 재밌다. 이게 재밌죠. 아, 지금 히스토리 한 2개 정도만 들었는데도, 아, 이거 내용들 데이터 네, 보고, 근데 이런 사례 많은 것도 사실 좀 많지 않나? 아, 너무 많죠. 엄청 많죠. 최근 것도 많은데, 최근 거는 그렇지. 괜히 잘못 오픈시켰다가 아예 할까봐. 그러니까 M&A. 아니, M&A가 사실은 이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작은 기업들이 주가 부양이라든지 시세 먹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새 보면 외국 기업들도 M&A 많이 하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자본시장의 꽃은 뭐다? 개수작이다. 그 개수작이 결국에는 M&A지 뭐. 야, 그치. 뭐 삼성도 뭐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음. 자이닉스도 하고, 저기 사과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M&A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청취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개수작 사이트에다가 한 몇 개 이상을 받으면 그냥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는 건 어때요? 아, 좋아요. 요번 내용이. 좋아요 누르는 거. 아, 좋아요 말고 그냥 우리 사이트에서 개수적 사이트에서 그냥 뭐 찬성 1, 뭐 반대 2, 뭐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M&A 지금 이제 우리가 사례 한 2개 정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옛날 거에 좀 큰 거. 네, 근데 뭐 최근 이슈 거 너무 아야한 거 말고 너무 이렇게 핫한 거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까발리면 문제가 될 것들은 조금 빼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M&A 쪽은 우리가 한 번 그러니까 더 이제 뭐 해도 될 것 좀 같은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바삭바삭 뛰는 놈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노출을 못 시키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상, 상법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픈을 시켜주니까 얘네들 상법 기준으로 요거 하면 될 텐데라고 얘기하면 걔네가 또 응용해서 또 혼잡스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야, 그런 거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가? 그렇게 똑똑한 거 같진 않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 이런 내용도 있었어? 그렇지. 하나씩 하도 지금 처음 들으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도 살살 보면 또 그게 보이잖아. 아니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도 꼼꼼히 읽어보면 사실 M&A 재밌는 거 많네. 아니 이게 투자할 때도 그런 게 있어. 이게 제도만 조금 알면 어떤 사람들은 당장 내일 뭐 물량 나오는 것도 체크 못 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왜 빠지지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유상경제 물량. 그러면 그거 공시 조금만 딱 체크해 보면 날짜 들어가거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어. 자기 주식이 분할된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식이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다 돈이 되잖아. 근데 우리 그 개수작 방송이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리면은 거의 페이지 뷰가 이제 한 40만 명 정도가 우리가 글 한 글당. 나한테 좀 왔다 가라 그래. 난 사진 올려도 3-4명 맨날 그리고 내가 몇 번 좋아요. 왜 그래 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부 끝날 때마다 이제 SNS 통해서도 페이스북에 통해서도 올리고 또 저희 청귤 투자 클럽에 있는 노다지 찌라시 메신저 그리고 이제 TV 송출도 되고 있고 앵군, 판도라 TV, 유튜브 전부 다 송출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청취해주고 있는 방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있어. 원래 내가 그 네이버에 이름 치면 연관 검색어 나오잖아. 네. 뭐 포스원, 뭐 선물옵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개수작이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데. 하창봉 개수작. 하창봉 개수작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이미지 통합 검색, 기사 검색 이렇게 나오잖아. 내 이놈에. 그럼 동영상 검색 밑에 나와. 네. 예전에는 동영상이 전부 다가 무조건 방송하는 거, 팍스 TV 뭐 이렇게 방송한 영상이 나왔거든. 며칠 전부터 개수작 방송을 또 보라. 이거 참. 형. 근데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밥이나 먹자. 그리고 개수작이 하창몽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때는 이제 7월 되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TV에도 이제 방송이 나갈 거예요. TV를 또 뚫었다 그러더라고. TV? 네, TV에서도 이제 우리 방송이 또 송출될 거예요. 얼굴 팔리면 안 되는데. 우리 파스로 하잖아. 아, 그렇죠. 얼굴 안 팔리는 거지. 근데 혹시, TV에 이렇게 그럼 우리 내가 딱 형 얼굴만, 모자이크? 눈썹을 없애줄게. 그러지 마.
그렇지. 엄청 잘 됐대, 원장님이. 아, 잘 됐어요. 깔끔해. 근데, 또 이 눈썹 이야기 좀 하면, 내가 이게 또 기가 얇잖아. 원장님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 와, 진짜 잘 됐네. 내가 대신 그 생각했지. 그 보통 그 가입할 때 적을 때 추천인 적는 게 있더라고. 혹시나 원장님이 아는 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서 내 이름 적어주면 한 번 정도 공짜로 안 부를까? 머리숱 빠르겠다. 진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눈썹만 빠르는 게 아니라. 자, M&A. 참 솔직히 M&A는 봐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뭐 공개 매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새로운 용어를 많이 했는데, 잠깐 한번 이제 짚고 들어가 볼까? 근데 이건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분을 확보하고 내가 그렇지. 확보해야 될 지분들이 그 공격하는 기업들은 몇 프로를 지분을 획득을 해야 되며 또 혹은 특별한 경우에 그 결의를 받기 위해서는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건데 사는 것도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M&A가 들어갈 때 확보해야 될 지분. 그럼 상법상의 제도가 있다고. 이건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때 또 상법 공부를 했잖아. 그 뭐, 15년 전에. 네, 얘기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가. 자, 내가 체크하면서 볼 거야. 보통 결의는 총주식의 4분의 1 이상과 엔드입니다. 오화가 아니고 4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 보통 결의. 그렇지. 네. 이게 다 외워야 돼, 우리 상법할 때는. 그리고 특별 결의, 뭐 정관 변경이라든지 대표이사 이런 걸 특별 결의죠. 특별 결의는 총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주식수가 특별경영 경우 같은 경우에는 33%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는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말한 대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합치더라도 25% 또는 33%의 지분 확보를 고려할 수가 있다. 그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보통 결의가 나오려면 이제 2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3%니까. 그러면 우호지분 포함하면은 이제 한 반동아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고 보통 보면은 적대적 M&A 한다 그러면 또 방어자 아까 우리가 에스텍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 각성하고. 그리고 되게 잘한 거죠. SK도 마찬가지로 얻어서 걸려서 그걸 이제 상법을 많이 이용한 거고, 그리고 동성화하게 공격을 당했던 그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를 한 것처럼 이게 사실 많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실 기업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방어자 오히려 좀 전에 말한 대로 공격자 측면 말고 방어자 측면에서도 지분을 좀 지분 취득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방어 입장에서. 그렇지. 상장회사 대주주는 보통 30%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30% 갖고 있잖아. 물론 이제 공시가 된 거고 공시 안 되고 이제 야매로. 내 방송 싼티나게 만드네. 차명. 에이, 야매가 뭐야? 그 눈썹이 야매고. 정말. 야, 이렇게 다 와닿잖아. 차명하면 좀 어렵잖아. 그 이외에도 차명 또는 우호 지분을 합치면 보통 이제 그래도 반땅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있다. 50%는 가지고 5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 10% 이하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대주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있죠. 또 뭐 야이쪼이, 있죠. 또 야이쪼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뭐 대주주도 좀 있고, 이들도 또 자기 이름을 잘 안 해요. 대략적으로 그런. 옛날에 YS 시절이지, 그 금융실명이 했지만은, 네. 차명으로 이렇게 야이쪼이 돌려가지고, 다 자기 편이지 뭐. 우호 정도 합치면은 또 의결권 30% 이상은 행사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어자 지분을 고려하여 취득하되 우선 공시되어 있는 대주주 지분을 초과하여 그 이후에 방어자인 대주주가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예상하고 그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30억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한 3배 정도 더 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딱 돈을 예를 들어서 저쪽 지분이 10%니까 내가 뭐 11%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항상 방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3배 정도는 더 있는데 뒤에 안 보이는 그림자로 한 2배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분율이 낮을수록 의외로 또 오지분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지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오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퇴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출되기 전에 소액주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주주의 권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로 제가 예전에 한번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어요. 개인 투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식들을
다 모아서 이겼고 그 위임장들 다 받아요. 어. 그래서 주총 싸움 할 때 많이 네, 그리 하잖아. 주총 싸울 때 결국에는 그 물량들 다 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립매매할 때 그 물량들 다 받아오거나 혹은 이제 상장폐지가 됐을 경우 이제 우호지면 또 장애로 다시 받아오거나 혹은 위임장을 받아서 회사랑 붙어요. 그 회사가 그 뭐 자산부터 시작해서 뭔가 남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매각할 게 있으면. 매각할 게 있거나 혹은 얘네들이 자진 상폐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 자폐. 네, 자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 돈을 거기서 수익종합이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장 폐지가 돼서 내가 그 물량을 못 쓸 때 그런 소수 주주 모임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회사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그걸 가지고 그 회사를 살릴 수가 있다면 내 휴지된 주식들을 정말 다시 진짜 값진 주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만큼. 근데 보통 이럴 경우는 한 5년 이상 걸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잘 싸우면은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게 뭔 종목이 있었어요. 5글자짜리. PC 디렉터.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뭐예요? 5글자짜리 정보 한두 개예요? 그런데 PC 디렉터도 3월 달에 그리 했어, 이번에. 그때 진행했을 때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사들 전부 다 싹 다 소수주주 쪽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있어서 오히려 상대패 됐다고 해서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이제 보통 무슨 또 모임이 많아요. 이런 게 소액주주들이 모임. 소액주주 모임. 네, 소액주주 모임이라는 그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해 이제 이겼거든요. 갑자기 이야기 잘했다. 가끔 보면. 네비스텍인가? 넵스탁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정리매매 들어가는 그 기업들 주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상태야.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며칠 정도 정리매매를 시키잖아. 시키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상패를 당하는데도 이상하게 사는 놈이 있는 거죠. 어차피 상패면 휴지인데. 왜 사지? 이게 바로 이런 경우거든.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상장이 안 됐을 상장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가 차익을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장외에서. 그게 나중에 상장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배당이라든지. 그 기업이 있으니까. 기업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목적.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상당히 나도 옛날 처음엔 궁금했어. 100원짜리 저 상패되는 주식을 왜 사지? 100원짜리가 아니라 15원짜리 막 이런 그러니까 거. 15원. 15원짜리 8원짜리 이런 거 나 샀다. 근데 진짜 그런 게 그렇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상장 폐지 뜨는 기업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회사의 가치가 10,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청산 가치가. 근데 그 주가가 10원에서 상장 폐지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한 몇백 배. 쫙 떠버려. 네. 손 씻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래서 그 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해도 정리매매 우리가 이제 내 종목이 상패돼가지고 정리매매 될 때 이런 말 했다고 막연한 기대감에 들고 가지는 말고 그렇죠. 혹시나 그걸 사는 놈이 왜 살까 궁금을 하면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부러 자진 상패시키는 경우는 100%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주식 갖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야. 상패되면 뭐하러 가져가? 물타기 하다 보니 대주주 이런 말이 갑자기 그렇지. 생각나네. 그럼 뭐 방어자 입장에서 지분은 적어도 한 30% 정도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무조건 과반수. 과반수라 그러면 뭐야? 51%잖아. 네, 51%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50% 플러스 한 주. 51%. 다 51%. 51대 4였어. 그래서 어기할건 과반수를 취득하는 경우는 보면 주총에서 보통 결의를 통해 가지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당연히 이제 상대방 지분에 따라서는 특별 그 결의까지 정도 할 있으면 수가 당연히 있는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분을 과반수까지 확보한다는 거는 딱 대놓고 그냥 나는 이 회사 못 겠다. 공격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손들어 50%니까 51%니까 그렇죠.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 보면 당연히 이제 51% 먹으려면 공격자 측면에서는 캐시가 엄청 많아야겠지. 엄청 들어가겠지. 자금력이 엄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 또 하나가 하지만 이런 이유를 하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가 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산이 많거나 그죠. 어디 뭐 송도에 땅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많거나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경영권 인수하고 하고 기업 가치 다시 돈 되는 거. 네. 돈 되는 거 네. 싹 팔아먹으면 그렇죠. 나중에 그 돈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액티브한 그 캐시 뭔가 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끔 있는 무리수도 두는 51%면 진짜 무리수지.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뭐,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다 쓸어가지는 회사를 적대적 M&A를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왜 경우는 이유 없겠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쓰러져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상장하고 싶은데 그 기업들이 진짜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상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심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회 상장. 우회 상장할 때. 우회 상장할 때도 많이 쓰죠. 백도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지만 내가 그쪽으로 이제 우회 상장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 내놔. 그러고 나서 뭐 사명도 변경하고 그래서 다시 회사를 살려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를 그냥 그대로 해서 뭐 적대적 M&A 한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내용 뿌리고 튀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뭐 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주가에서 막 나 경영 참여 목적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뒤로 이제 천천히 보면은 지라시 때문에 그래, 지라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전면전에 이 M&A가 나올 때는요. 전면전에 누가 나서느냐. 지분을 취득하는 주체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분을 만약에 내가 공격자예요. 공격자의 입장이라면은 누가 전면에 나서서 그 물량을 받아올 거냐. 그렇지. 네, 그걸 해야 되고 또 아까 소버린이 SK를 공격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명분 있잖아요. 롤모델. 그죠? 그런 롤 모델 좋다. 대한민국의 뭐 표본을 삼는 롤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대외적인 명분. 사실 뭐 대외적인 명분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금들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주체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지분 취급하기 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도 이제 5% 공시, 막 공시에 뭐 20공시, 뭐 꼼수를 알아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분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에 대한 부분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부분들, 5% 공시에 대한 개념들, 결국에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피 문제, 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회피 문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엄청 많아, 이거 진짜. 그래서 남놈들 많은 거야. 이게 난 놈들만 하는 거야. 5%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시 일자, 뭐 주주명부 폐쇄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취득 시기들을 다 염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는 뭐 개인 투자자 뭐 저도 개인 투자자라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뭐 내가 사면 내 지분만 뺏으면 장땡이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상법과 그리고 이 통제 속에 주가라는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설프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이나 M&A에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기준에 M&A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 움직이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M&A 회사를 까고 들어가 보니까 그 회사가 자본금이 1억이야. 1억 가지고 회사 상장된 기업을 인수한다고. 무자본 M&A네. 깜깜을 아니, 뭐, 숫자를 좀 잘못 본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런 게 있어. 무자본 M&A라고 그래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아주 악질 M&A가 있어. 야 그러니까 보통요, 그 5% 고시에 대한 시기도요, 5%를 넘어서 이제 지분을 이제 그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5% 공시 기한까지는 최소한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미리 딱 5% 매수했다 하면 결국엔 내 경영 목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경영과 참여에 대한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7일에서 10일까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매수일 기준으로부터 된 결제일 기준까지 2일의 공시기한이 5일까지 합치면 7일간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중에 공휴일까지, 뭐 토일까지 낀다고 하면은 10일까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대적 M&A에서 5% 공시를 취득한 지분이 5% 이상 되면 당연히 공시하게 돼 있지만 언제 어떻게 공시를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더 싸게 많은 주식을 획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 공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향후 지분을 취득할 시에 소요 금액 얼마를 내가 세팅을 해놓고 그 움직임을 해야 들어갈 거냐 네. 이제 고려하면서 그래서 이 5% 공시 시기를 조율하면서 주식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 공시 기한까지는 최대한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시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이제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공시하기 전에 대규모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공격자 입장에서.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야, 그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라 하더라? 경영 참가 목적으로 들어갔어. 네. 근데 그래, 주가도 올랐어. 근데 만약 참가 안 하면, 돈 토해내일이지.
그렇죠. 매매 시세 차익 반환으로 해가지고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M&A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쉽게 말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전 기업의 어떤 그 지분을 참여하겠다, 대상기업 인수하겠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시세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렇지. 단기 매매 차익, 그지? 네, 내야 돼요. 이런 거 보면 머리 좋은 놈들 하는 거 맞네. 아, 나 머리 아파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짜릿짜릿하잖아. 그렇게 하지.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을 이제 막 지분을 인수하면은 이제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경영창가냐? 네. 경영창가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 투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따지는데 그 이슈가 어떻게 터졌느냐에 따라서도 법적인 부분들이 또 틀려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는데 다 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단기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 상법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들이대니까 자기들 미쳤다고 주가 다 그렇게 터트리면서 다 올려놨는데 거기서 안녕 이러고 그냥 훅 그냥 다 내뱉으라고 들어갔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오늘 방송엔 다 언급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길어서 지금 만약에 시세참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는 작은 종목 중에는 아까 말한 우리 오프닝에 자꾸 초반에 이야기했던 신일산업의 어떤 뉴스 플로를 한번 읽어보면 그게 지금 딱 이 케이스에 걸려 있거든. 신일산업이니까 신일산업의 주가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게 경영창가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한번 뉴스 플로를 좀 보면 훨씬 우리가 지금 조금 2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빨리 난 이해가 될 것 같아. M&A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M&A요? 조금 이제 좀 살아있는 더 팔딱거리는 종목으로 아니, 왜냐면 하다 보니까 이 단순히 오늘은 한 2개 정도 아주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일단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긴 했는데, 최근 또 어떤 그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볼 때, 아,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때요? 방어하는, 지금 우리 너무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과 지분 확보 이런 걸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좀 방어적인 부분에서. 늘 노출돼 있는 기업들 지분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긴급하게 뭐 지분 확대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내 회사를 매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인수 매력들을 이제 저항시키는 막 규정. 이렇게 해서 뭐 사정적인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사전에 이제 정관하고 막 사전적이나 혹은 또 이제 사후적.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들으신다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뭐 상장이라든지 혹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냥 비상장 회사도 서로 M&A 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키운 회사 잘못하면 모르면 뺏긴다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저도 경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회사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래서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개수작을 들어야 된다니까. 자, M&A도 짧게 우리가 지금 짧게 그냥 겉핥기 형식으로만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이 공부는 M&A의 끝이 없다. 그렇지 없지. 지금도 계속 지금 룸빵에서 진행되고 있고. 개수작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 개수작에게 물어봐는 닉네임 동방불 패! 아이가 이게 세 글자밖에 안 나오더라고. 동방불패? 뭐 동방불나방? 뭐 이런 거 아닐까. 동방불님께서 2014년 6월 12일에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0일 오늘이네. 12일이요. 따끈따끈한 사연이야. 따뜻한 사연입니다. 자, 내용입니다. 자, 그래. 죄송해요. 자,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인이 이걸 어떻게 확신하나? 우리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자,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늘 파이팅 하라는 말로 얘기 시작했네요. 자,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무턱대고 가입한 금융상품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은행 금리보다 4, 5% 더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1년 연봉이 날아갈 판이라 진짜 죽겠습니다. 펀드인가? 펀드 아니겠지? ELS. ELS. 예. 일상생활에 지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정말 피곤하네요. 자, 1년 연봉이 날아갈 판이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처분하셨는데, 부동산. 남의 돈이구만. 그 돈을 부모님 돈이잖아, 어쨌든. 그 돈을 금융상품 쪽에 넣어서 관리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작년 3월에 부모님 명의로 처음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PB의 권유에
자문형 종목형 ELS 상품에 제법 거금을 넣었습니다. 종목 ELS네. 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권유했다고 해서 바로 가입한 건 아니고, 나름 인터넷으로 어떤 상품인지 검토도 해보고, 나름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자기가 가입한 증권사에 금액을 맡기면, 어. 증권사가 VIP 투자 자문의 추천을 받아서 변동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종목형 ELS에 투자한다고 설명을 해줬고, VIP 투자자문 상반기 마이너스 수익 났던데 얘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종목씩 5개의 ELS로 설정이 되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종목에 5개 ELS. ELS를 5개 그러면 정도로 쪼갰다고 하면 투스타인데 5개 ELS 들었네. 그렇죠. 음. 최소한 일단 제가 봤을 땐 2억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 한 5천씩은 갈아 네, 넣었겠다. 네, 보통 그렇죠. ELS가 한선이 있잖아. 2천, 네, 3천 이렇게. 보통 있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정도 봅니다. 그 중에서 3개는 가입 후 6개월 만에 평가일의 기준지수 이상이 되어서 상환이 되었는데, 올랐구나. 그렇죠. 2개가 평가월에 기준지수를 넘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지수는 넘지 못했지만 매월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가 나와서 별 생각 없이 지내왔는데 문제는 올해부터였습니다. 바로 그 ELS 종목 중에 하나가 GS와 기아차, 또 하나는 GS와 현대차, 연계증권이라는 거죠. 이 종목 두 종목이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겠다 보니까 GS 기아. GS 주가는 자꾸 내렸고 현대차는 제자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GS 문제네. 이 둘 중에 한 놈만 내리가도 손실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입 시 주가 대비 매월 평가일의 주가가 70% 이상이면 가입 당시의 주가랑 대비했을 때 그렇지. 70% 이상이면 월 이자가 지급되고 뭐 2달 전부터 지급되는 상품인데 2달 전부터 가입 시 주가가 GS가 70% 미만으로 떨어져서 일단 이자도 끊기고 거기에 더해서 녹인 터치 가능성이 무지 높은 구간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GS 주가 그렇게 많이 내 요새 한 4만 원대지. 많이 아. 내려왔어요. GS가 요즘에 제가 본 지주사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GS. 그럼 결국 GS랑 엮여있는 ES 때문에 회장님 좀 분발하세요, 회장님. 자, 11일 종가 기준 GS 42,650원. 오늘은 조금 빠져갖고 42,350원입니다. 인데 37,700원이 되면 55%까지 빠지면 녹인 터치를 하게 되고 녹인 터치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처음 주가 대비 55% 이하만 안 빠지면 원금은 상환되지만 녹인을 터치하게 되면 만기일에 처음 주가 대비 80%에 도달해야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녹인을 터치하지 않고 네. 간다고 하면 처음 주가 대비해서 55% 이상만 되면 원금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녹인을 터치해버리면 37,7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80% 이상 올라와야 54,000원은 돼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옵션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불안한데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데. 일단 하도 신경 쓰여서 담당에게 문의했더니 어이없게 GS 주가가 4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환매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증권사에서는 더 이상 빠져버리면 해지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지가 안 되니까 증권사 던지는 거죠. 차라리 그럼 4만 원 밑에 환매해버리면 손실 확정이잖아. 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만약 몇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봉 몇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기천만 원이 손실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민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GS 주가가 4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녹인을 터치하기 전에 환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환매하지 않고 설령 녹인을 터치하더라도 만기일까지 남아서 만기일이 멀리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건 어렵다. 이게 왜 정유주가 잠깐만요. 요거 마저 하고 정유주가 전망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3년 전에 GS로 설정되어서 만기가 돌아오는 ELS 물량이 8월 때까지 너무 많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 많아서 녹인을 터치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많이, 왜냐면 부모님 부동산 팔아서 ELS 5개 쪼개서 넣었으면 최소 3천만 원씩만 쪼개도 1억 5천인데, 지금 아드님이 효도하려고 하셨는데, GS가 내려가니까, 근데 이거는, 부모님 노후 자금을 아니, 근데 효자거든, 효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방불님께서 ELS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투자했던 게 사실은 큰 리스크가 그래도 된다.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혹시 종목형만으로 지수형도 있잖아. 요즘에 원금 보장형 ELS 원금 보장형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눴으면. 지수 형태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지수 연계형 ELS 상품도 있는데 어떻게 종목 연계로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셨는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김 집사가 그 풀어주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보면 GS 주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GS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일단 예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정권사에서 예전에 GS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SK이노베이션, SO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기인가 일부도 좀 그랬거든. 이 ELS 이걸 때 의도적으로 기관들이 이런 물량 나오는 종목을 의도적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저가에 받아버리는 그게 경우.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저가에 받아버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욕을 하잖아. 이는 개수작 부린다고. 그게 진짜 근데 개수작이죠. GS가 그 리스크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이런 GS 같은 기업은 어차피 ELS가 많이 걸려 있잖아. 그럼 내가 매니저야. 야이쪽 해가지고. 야이쪽 또 나왔대. 진짜. 아니, 개판인데 이렇게 일부러 때려버려. 그냥 다 개인들이 환매하게 해버리면, 아니면 박연세일 되잖아. 그래서 밑에서 다시 사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수 있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리스크.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상당히 알고 높아.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리스크. 정유조가 지금 오일뱅크도 상장을 못하고 있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GS 칼텍스도 마찬가지지. 칼텍스 상장되는 안 됐잖아. 그것도 안 됐지. 어떤 거? GS 칼텍스. 안 됐잖아. 그치? 상장 폐지야? 상장. 근데 오일뱅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정유주도 요새 보면 그렇더만, 나 옛날에 몰랐는데, 우리 한 2년 전에 있잖아, 정유 이야기하면, 알뜰 주유소, 그게 정유주 주가에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 주유소. 그래서 알뜰 주유소 엄청 많대. 많죠. 난 여기로 그냥 정유주 정리 멘트 끝내려고. 셀프. 이걸로 여기서 그냥- 끝낸다고? 야, 좀 이게 지금 현재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GS 차트를 놓고 보면 10만 5천 원부터 4만 2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서 62.6 시끄럽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만 6천 원이면 얘네가 판다 그랬죠. 3만 7천 원 정도? 3만, 저는 그냥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거다. 어차피 여기서 손절 나와봐야 지금 4만 2천 3만 7천 원이면은 아니, 5천 나는 원이니까. 팔고 말고를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일단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 GS는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올라올 것 같다. GS는. 일단 녹인 터치 없이 80%. 그러니까는 뭐 80% 주가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꾸로인데, 녹인 터치 해버리면. 터치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죠. 나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걸 터치하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내 돈이 아니야.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자꾸만 이미 뭐, 자, 아까 그랬잖아. 고칠 문제. 터치해버리면, 네. 내년 3월까지, 네. 80% 5만 4천 원까지. 5만 4천까지 가야 되잖아. 네. 그래야 원금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아니고 상환을 하긴 해야겠죠. 뭐 이게 되게 해지는 불안하다니까. 하긴 지금 해야죠. 6월달인데. 계속 주가가 안 근데 좋아서. 요즘에 보면은 후발주자들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좋다가, 네. 장이 하반기, 가을에 안 좋아가지고, 하필이면 12월달, 1월달에 3만원 터치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3개월면 켜부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문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은 좀 달라.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 이게 단순히 주식 문제의 환매 차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만약 녹인 터치를 해버리면 원금이 보장되려면 다시 주가가 5만 4천 원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 녹인 터치 없다면, 뭐, 다행히, 뭐, 일정 금액 이상으로만 올라와도 다행히 뭐, 손실이 생기진 않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과감하게 환매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몇 천만 원 손실을 보니, 당연히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로 이분께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면, 뭐, 이미 굉장히 많은 강을 건너와 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네. 이분도 알고 있네. 네, 여기 그렇죠. 터치하는 건 시간 네. 문제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와 버렸고, 애초부터 상품 자체에 대한 선택에 고민을 할 때 뭘 잘못 생각하셨냐면, 모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금이 어디에 쓰일 거냐에 대한 목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내가 타고 갈 배가 달라지는 거야. 교통이.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봉팀장님 갈 수도 있어. 예? 한 달 반 걸리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놓고 그 타고 가야 될 걸 정해야 되는데 이 노후자금,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는 별도로 부모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투자했었어야 하고. 그렇지. 그리고 노후자금은 앞으로 투자 기간이 없잖아요, 별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실 텐데. 이걸 20년씩 투자할 수는 없잖아. 기껏 해봐야 5년, 10년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를 했었어야 하고, 전체 금액에서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 이상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 이자율이 좀 낮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금액 정도를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고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부동산 팔아서 10억은 챙겼을 거야. 10억까지 갈까요? 10억 중에 8억은 안전하게 넣어놓고 네. 2억을 했을 거야. 그러셨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니 골머리는 썼겠다. 근데 GS 이거 근데 이건 나도 답을 못 내려주는데. 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쉽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네. 녹인 할 것 같고 나중에 만기가 사흘 됐을 때 그 가게까지 못 갈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지금 당장 판매를 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여기에서 좀 다른 투자 방식의 금융상품 정도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어떤 요 정도로 제 어떤 대답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면, 또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라기보다는 요즘에 그 ELS와 좀 비슷한 상품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야, 그게- 올렸는데 또 상품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 듣는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 그 요즘에 가장 어쨌거나 투자 자체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중위험이에요, 중위험. 중이요. 중위험. 중위험이 아니라 저위험. 저위험. 그리고 중수익. 저위험, 중수익이 요즘 투자 자금의 가장 핫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너무 공격적인 걸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내가 저기는 보고 있는데 오줌도 안 싼다. 이런 사람 많다 보니까 요즘에 대충 이슈는, 위험은 좀 적고 수익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 요 정도의 저위험 중수익이 요즘 어쨌거나 트렌드거든요. 그 트렌드 중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펀드 상품이 ELB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ELB. 네. 자, 대충 비슷하겠죠? 뭔가 연계되어 있어. 번드네, 번드. 네. 번드 정답! 나는 네. 예리해.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뭐 말이 사채니까 좀 복잡하지만 채권 쪽에 좀 많이 투자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일단 원금을 보장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네. 번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그 롱숏 ELB라고 그래서 이 롱숏 투자 방법은 좀 알죠? 이걸 그렇지. 비싼 거 팔고 싼 거 네, 사고. 그렇죠. 이게 딸 때도 이게 떨어져도 수익이 나고, 그렇지. 또 올라도 수익이 나는 어떤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다 가지고 가면서. ELB가 보험사 쪽에서 많이 만드는 상품 내가 아는데.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ELB 같은 게 만들고 있는데, 요게 정부기관이나 이제 학교법인 같은 곳들이나 전문 투자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오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픈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오픈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4월 정도 초에 이게 일반 투자자까지 판매가 허용이 되면서 이게 좀 고객 대상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얼추 다 해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판매액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꽤 투자를 이쪽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네, 그렇죠. 보장과 네. 작은의 수익을 보고. 그죠. 얘네가 이제 왜 이렇게 각광받나, 또 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나 보면, 이 롱숏 ELB가 일단 원금이 보장한 이 채권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거기에다가 롱숏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까지 추구하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자의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약간 그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만약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만약 애초부터 알았다면 이분이 처음 투자를 했어야 될 상품을 오히려 이런 ELB나 원금 보장형 없었겠지. 원금 보장형 ELS 같은 걸 가져갔으면 좀 더 수익률이 조금 어떻겠나. 낮더라도. 그렇죠? 0에서 걔네가 보통 0에서 한 8 정도, 6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거든요. 그렇지. 원금 보장형 ELS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ELB 얘기를 좀 더 잠깐 하면 보통 ELB가 만기가 2년이에요. 롱숏 ELB가 투자 자금 들어오면 그냥 다 은행 정기예금이나 양도선 예금 증서 같은 데가 다 투자해버려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금 보전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야. 뭐 얘네들이 보통 은행 금리가 요즘에 한 2%, 3%대 왔다가 3%까지 안 되지. 보통 한 2.5%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저금을 해봤어야지. 네. 그냥 한 2.5% 2년 동안 5% 정도 수익은 일단 먹는 거고, 그죠? 거기에 주식 사고 파는 걸로 인해서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일정하게 다 옵션을 걸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이 공매도하고 그 다음에 오를 것 같은 종목을 투자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한 2년간 5% 수익을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5% 수익,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5% 손실만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환매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돈 만약에 1억을 맡겼어. 자, 그러면 1억을 2년 동안 딱 놔두면 1억에서 5%가 붙어. 5%. 이해하죠? 그러면 자, 1억이 있어요. 그 1억을 가지고 얘네가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해. 이런 롱숏 투자를. 그런데 5% 손실만 딱 나잖아? 네. 그러면 바로 환매해버리고 털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원금 보장을 해주니까. 그렇지, 그래야 그렇죠? 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이 돈을 담보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렇지. 수익이 나서 재미를 보면 그중에 일부 수익을 붙여서 고객에게 돌려주고 5% 손실 만약에 나버렸다 그러면 원금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 얼른 털고 나와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원금 보장형 ELS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상당히 횟질을 많이 했네. 그렇죠. 원금을 지키면서.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놔야 하는데 그 안전한 곳에 투자한 것이 그래도 한 4%, 3% 만약 이렇게 난다고 하면 연 그렇지, 4%라고 그렇지. 하면 자기네들이 8%까지 손실이 나도 맨증을 해줄 수 있잖아. 이걸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아시죠? 게다가 이건 또 롱숏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왜 두 종목이 올라야 되지만은 이거는 하나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내리는 쪽을 해칭해 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제 좀 현재까지 롱숏 ELB가 뭐 다른 롱숏 펀드나 다른 헤지 펀드에 비해서 이 수익률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뭐 대단하진 않지만 낮지만은. 걔네들보다는 높다. 다른 그렇지. 애들이 마이너스인데 얘는 그래도 뭐 1%, 1.5%씩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런 투자처를 찾고 있는 곳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롱숏 전략을 투자하는 펀드가 그동안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그래서 많이 이제 커지고 있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장 자체가 어떤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가로로 계속 행보하니까 짧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만약 이게 어떤 하락 혹은 상승으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여버리면 이런 롱숏 전략을 갖고 있는 우리 펀드 손해 날 걸? 예,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숏 펀드들이 뭐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 한국 주식이 뭐 이렇게 대대 상승을 막 이렇게 기대할 만한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나. 갑갑하지.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어쨌거나 롱숏 전략으로 원금은 보존하는 ELB 같은 어떤 상품은 나쁘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래, 이제 오늘 이 동방불림의 어떤 그 GS 관련된 우리 ELS는 우리가 조금 웃고 넘길 수는 없을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프고, 네.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원금 보장형 네. ELB,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원금 보장형 ELB보다 김집사 펀드 투자 쪽이 더 그런 생각도 그런 게 있는데 있는 것 같아. 아까 우리 동방불림도 뭐 은행 PB, 뭐 PB들 많이 아시는데, 사실 이제 뭐 누가 알고 누가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상품이라는 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변하고 날 때 계속 좀 AS가 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좀 PB님들하고 좀 네트워크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예, 그분들은 물론 뭐 다들 열심히들 살고 계시는 분이고 밥벌이를 하기 위한 분들이지만 예, 전문가도 있지만 영업사원들도 많다. 그렇지. 예,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 이익을 위해서 또 실적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네. 동방불림이 3년 전에 우리 김집사만 만났다면 참 좋았을 걸. 아, 요즘 우리 고객들도요. 어쨌거나 뭐 자 오늘 그런 동남물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빨리 배고파 죽겠는데 뭐 빨리 밥 지금 먹으러 우리 갑시다. 공개하기로 했잖아. 네, 몇 시에 우리- 번개가 10분 남았네요. 10분?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개수작 벌써 저희가 9회
뭐 특집 방송까지 합치면 거의 한 11회? 11회 11회 정도까지 됐는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10회죠? 그럼 벌써? 네. 10회가 이제 다음 6월 주니까. 19일이네요. 자, 브라질 월드컵 그 러시아전이 네. 뭐 18일 날 7시 새벽인가 한다 그러더라고. 아, 그거 끝나고 다음 날이 되겠네요. 다음 날이고. 그러면. 7시 이번에는 축구 못 보겠다. 출근할 때인데 그때. 일할 때인데. 네. 뭐 월드컵도 아니 월드컵도 있고 또 저희 개수작 10회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 10회? 네. 여러분들만 있으면 저희는 쩐주의 명을 받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수작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수작 그냥 검색하시면 네이버 다음 뭐 포털에서 개수작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또는 작전 의뢰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그 내용 가지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송 제작 풍경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 좀 너무 서운해. 에? 뭐 아이튠즈에도 들을 수 있고 또 팟빵에서 들을 수 있고 뭐 페이스북 그냥 아무데나 치면 다 나온다. 쭉쭉 나오잖아. 나오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얼른 외치고 먹으러 갑시다. 네, 밥 먹으러 갑시다. 개수작에 개수할 거는 진정한 개수자 개수자.